자, 지금 미국 대선이 11월 초에 있는데요. 트럼프가 제가 한 2주 전에 한 3주 안에 판단을 해서 대선을 사실상 포기하고 다른 방법을 찾든지 아니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는 쪽으로 가든지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그 가만히 전략을 미통당처럼 구사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바이든이다 했습니다. 근데 바이든이 오늘 이 러닝메이트로 카멜라 해리스 미 상원 의원을 갖다가 임명했어요. 이 해리스는 지난번에 경선에서 지금 초반에 뛰었고 1차 토론에서 바이든을 맹공을 해가지고 스타로 떠올랐던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해리스는 이 흑인과 인도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인데요. 자, 어쨌든 그 흑인으로 꼽히고 있고 흑인 전용 대학을 나왔어요. 이 트럼프는 펜스로 그냥 후보로 그대로 가고 부통령으로, 이 바이든은 자신이 좀 약한 계층인 흑인, 그런데 또 최근에 보면 블랙 라이브스 메타 해가지고 흑인 시위도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흑인 중에서도 또 여성을 택함으로써, 자, 흑인 남성 대통령은 있었지요. 여성 부통령도 미국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흑인 여성 부통령이라고 하면 여성층과 흑인층을 둘 다 겨냥한 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지금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첫 여성 부통령이고 거기에다가 흑인 여성 부통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카멜라 해리스가 지금 그동안에 지금 바이든을 공격을 많이 했는데 이 해리스가 바이든 아들하고 또 같이 일을 했어요. 해리스는 상원 의원이 되기 전에 캘리포니아주의 법무장관, 검찰총장을 했는데 그때 이 바이든의 아들이 델라웨어주의 법무장관을 해서 둘이 굉장히 이렇게 자주 연락도 하고 의논하고 지냈는데 아들이 바이든 장남 보 바이든이 2015년에 죽었지요. 그래서 대형 은행 수사 등을 하면서 자주 연락하던 사이였다, 이러면서 이제, 그런데 그 해리스가 바이든을 아들 그러니까 하고 친구였던 해리스가 바이든을 심하게 공격하면서 바이든이 코너에 몰릴 때 충격적이었는데 이후에 이제 일찍 사퇴를 하면서 캠프 안에 내분이 좀 있었죠. 바이든을 위해서 모금 활동도 하고 부통령이 되려고 나름 노력을 했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바이든은 해리스가 가장 낫다고 보고 뽑은 겁니다. 그런데 해리스도 약점이 없지 않은 게 샌프란시스코 등에 있을 때 그 지역의 흑인 대부와 내연의 관계였다, 이런 소문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검증을 해봤을 때 좀 해리스가 무사할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 시점에서 미국의 역사상에 그 대선에 실패한 현역 대통령은 5명밖에 없었습니다. 자, 모든 수치는 다 바이든이 이긴다고 가르치고 있지만은 트럼프가 콘크리트 지지층과 샤이 트럼프를 이용해서 또 트럼프가 이 옥토버 서프라이즈, 대선 직전에 깜짝 놀랄 일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 그게 뭐냐? 저는 중국과의 문제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이 옥토버 서프라이즈 부분도 가능하겠지만은 북한과의 문제를 트럼프가 이벤트를 해봤자 미국 국민들한테 크게 먹혀들 수 있는 소지가 없다. 지난번에 조사해 보니까 여론조사에서 최대 2%밖에 안 나왔다. 근데 어떻게 로비를 한국 측에서 했는지 트럼프 캠프에서 국무부나 백악관 등에 김정은과의 서프라이즈를 한번 하라, 이런 지시까지도 떨어졌다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들으니까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을 중심으로 중국과 관련되는 미국의 커다란 이 정책 대응을 준비 중이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디에서 실마리를 찾을 거냐? 제가 봤을 때 지금 미국도 코로나로 500만 명 이상 죽었는데 중국에서 퍼뜨렸다라고 해봤자 그게 크게 먹혀들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코로나보다 지금 미중 무역 전쟁과 홍콩에 대한 탄압, 이 부분을 가지고 트럼프가 시비를 걸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어제 제가 전에 수앤스마일에서 한번 다루었던
그 홍콩의 민주화 인사 탄압 중에서 이 라이 회장이라고 과거에 지오다노에 이 창업을 했다가 회사를 팔고 넥스트 미디어 그룹이라는 이 홍콩의 미디어 회사를 운영하면서 빙가일보라는 신문을 만들어 가지고 중국 정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비판하고 홍콩 민주화를 지지했던, 좀 홍콩에서 사는 사람은 다 100%가 시진핑한테 줄을 섰는데 거기에 수천억 수조원의 재산이 있으면서 저항을 했던 이 지미 라이라는 회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10일 날 홍콩 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되는 장면이 지금 나왔죠. 저기 장면입니다. 자, 이 사람은 6월 30일 홍콩 보안법이 가결된 이후에도 홍콩 보안법이 잘못됐다라는 의견을 계속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10일 날 왜 중국이 그랬느냐? 10일 날 대만의 차잉원 총통을 미국 보건부 장관 앨릭스 에이자가 가서 만났어요. 그래서 미국의 현직 장관이 대만을 방문한 부분이 중국을 자극시켰고, 중국은 그래서 이 지미 라이 회장을 지금 체포했습니다. 이 사람이 설립한 빙가일보는요, 2003년부터 반중 운동을 지지하고 홍콩을 대표하는 야권 매체가 되었고, 시의 정보가 다 여기서 나온데도 과잉이 아닙니다. 자, 오늘 중앙일보에 보면 12살에 광주역에서 짐을 한번 날라줬다가 선물로 초콜릿을 받았는데 너무 맛있더래요. 그래서 홍콩이 바로 이런 걸 먹을 수 있는 꿈 같은 곳일 것이다 해서 홍콩으로 가야 되겠다. 그 초콜릿이 홍콩 초콜릿이었답니다. 그래서 홍콩 돈 1달러를 몸에 들고 마카오를 통해 홍콩에 혼자 들어왔다는 거예요. 밀항으로요. 그래가지고 이 노동자 생활을 하고 가발 공장에서 지내다가 33살 때 지오다노를 창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89년에 중국이 천안문 광장의 그 민주화 운동을 진압하는 것을 보고 분노해서 지오다노 셔츠에 내려오라 분노한다라는 구호를 넣어 홍콩 시민들한테 나눠주고 투쟁에 앞장서고요. 그런 다음에 지오다노를 팔고 넥스트 미디어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이 중국의 리펑에게 보내는 메시지 등 이 홍콩이 중국의 천안문 진압에 항의한다는 이야기를 계속해 왔던 사람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가 됐죠. 그래서 중국의 최고 지도자를 향해 욕까지도 공개해 버렸고요. 그 잡지예요. 주간 잡지에. 그러면서 중국의 재난을 안기는 4대 인물이라고 꼽혔고, 그 다음에 이제 홍콩의 민주화 시위에 홍콩의 민주당, 공민당 같은 민주 정당들이나 또 이 천주교, 교구 그런 쪽이 이제 중심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뒷돈도 다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홍콩 민주당이 모금한 돈의 99%가 이 사람이 낸 거고, 우산 혁명 때도 76억을 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6월 30일 홍콩 보안법이 통과되었을 때 이 지미 라이 회장의 체포는 기정사실화 되어 있었는데 떠나지 않겠다고 하며 자기 조국을 사랑하고 불행한 것은 조국이 공산당에 라는 사악한 정권에 장악되어 통치된다는 거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 라이 회장이 체포됐다라는 소식을 전한 빙가일보가요, 평소에 5배 이상인 50만 부가 발행됐는데 싹 다 팔렸고, 이 빙가일보의 이 지금 모회사인 넥스트 디지털이 주식 가격이 치솟으면서 이틀간 1100% 이상 급등했다는 거예요. 자, 미국도 성명을 내어서 그를 탄압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 자, 중국은 이 라이 회장뿐만 아니라 민주화 시위를 주도했던 상징적인 인사 여성인 아그네스 차우까지도 연행을 하고 속속 잡아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을 제가 길게 이야기하는 것은 미국이 지금 중국에 대한 경제적 대응, 세컨드리 보이콧까지를 포함해서 준비 중이다. 자, 여기에서 이제 한국이 관여될 상황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10월 달에
옥토버 서프라이즈를 하는 것은 북한보다 중국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 내용은 강경한 대중 지금 압박이 전개될 건데, 그래서 상당히 강도 높은 세컨더리 보이콧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 한국이 끼어들 수도 있다는 부분이 지금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지금 들려오는 재밌는 이야기는, 지금 남북 종전선언이 북한의 의도가 아니라 볼턴의 자서전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문의 생각이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또 하나 재밌는 이야기는, 미국은 남북 간의 문제의 근원, 핵의 문제의 근원을 92년에 한반도 비핵화 선언, 노태우 대통령과 김일성 간의 합의가 된 문제였죠. 자, 그때 그건 왜 나왔느냐? 당시 소련과 동구권이 이미 91년에 다 망했습니다. 그래서 소련과 동구권에 있던 수많은 핵무기들을 어떻게 처리하는가가 관건이 되었어요. 그리고 공산 진영이 망한 마당에 북한 같은 변두리 정도야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이 한반도에 있는 이 전술 핵무기를 다 뺄 거니까 북한 너네들도 핵을 갖다가 다 드러내라. 자, 북한은 어쨌든 미국이 전술 핵무기가 지금 한반도에 1000몇백 개가 있었으니까, 그때는 뭐 비행기에 실어가 떨어뜨리는 것부터 온갖 형태, 포에 넣어서 쏘는 전술 핵무기까지 1000몇백 개가 있었어요, 남쪽에. 북한으로서는 남쪽에 뭘 해볼래 해도 미군이 그 전술 핵무기를 가지고 오산공항 등에 가지고 있고, 여차하면 대포에 넣어서 북한으로 전술 핵무기를 쏠 수도 있었으니까 북이 굉장히 그게 힘들었겠죠. 그래서 그게 있는 한은 북이 뭘 해도 전력상으로 그걸 따라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북이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동의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의 전술 핵무기는 다 빠져나갔는데, 곧바로 조금 있다가 북한이 다시 핵을 갖다가 지금 만든다 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또 농축 핵을 갖다가 뭐 만드니 플루토늄을 하니 이런 이야기가 되면서 다시 클린턴 때 북핵 위기로 갔던 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본다면 미국은 지금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92년에 있었던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미국은 원칙으로 보고 비핵화를 한다는데, 미국 측에서도 나오는 이야기는 도대체 이 정권은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라는 게 자기들과 김일성 간에 했던 이야기인데 아무도 관심도 없고 남의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고 있다라고 미국이 좀 우스꽝스럽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보면 한국이 5년간 300조를 들어서 뭐 국방력을 강화하고 어쩌고 하면서 이제 그 속에서 F-35B를 2032년쯤에 하겠다 하니까, 이건 결국은 이 미국이 F-35A라는 무기를 문이 여러 차례 살 것처럼 이야기해 놓고 안 샀다, 이런 사기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하고 문하고 사이에 이 문이 트럼프의 압박, 너네들 지금 우리한테 주한미군 주둔비 이런 거 더 내야 된다 쩐다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가 미국 무기 얼마나 사줬냐 이렇게 말하니까 미국 측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오바마한테 사준 거지 나한테 사줬냐고 트럼프가 이야기했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트럼프라는 사람을 뒤로 로비하고, 그래서 그를 좀 작은 부분에 이용을 하면 뭐가 될 것처럼 떠들고 있는데, 실제로 트럼프는 그 계산대로 챙기고 작은 거는 문을 좀 도와주되 큰 계산을 지금 문을 향해서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보면 트럼프가 이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 안 되면 주한미군 감축하라고 지시했다. 짐 슈트라는 CNN 기자는 그가 쓴 책에 트럼프가 세계와 맞붙다가 제목인데요. 군관 당국자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트럼프가 한국의 분담금을 즉각 5배 늘려라 요구했고, 한국 관리들이 주저하자 미 관리들이 협상장에 나왔는데, 트럼프의 요구는 유럽이 나토에 대한 재정적 기여를 늘리라는 그의 요구를 연상시키는 것처럼 했다. 한국 관리에게
아주 뻔뻔하게 요구를 했다라고 말을 하고, 만약에 한국이 미국 말을 안 들으면 주한미군을 일부 철수할 걸로 말했다. 자, 트럼프는 이번에 재선이 되면 아마 곧바로 주한미군을 철수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 선거 막판에 그런 이야기들을 미국의 유권자들한테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10월 달에 옥토버 서프라이즈는 제가 볼 때는 지금 북한 문제도 사라진 게 아니지만은 그것보다 미국 국민들한테 훨씬 강도 높게 통할 수 있는 중국과 관련되는 굉장한 쇼를 할 거다. 원래 트럼프가 중국과 뒷거래도 잘하는데요. 그렇지만 중국과의 엄청난 쇼로 지금 이 홍콩 민주화 운동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지금 트럼프가 중국에 뭔가를 보여주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